아버지, 지금은 감정보다 현실을 보셔야죠. 어차피 돌아가시면 제 몫으로 올 집이잖아요. 그냥 명의만 먼저 넘기는 거예요. 달라는 것도 아니고. 그럼 넌 네 자식한테도 그렇게 할 거냐? 살아있을 때 네 집을 넘길 거냐고. 그땐 그때죠. 지금은 아버지 연세도 있고. 연세? 너 지금 그 말 무슨 뜻인지 알고 하는 거냐? 승호야, 엄마가 말해볼게. 우리가 안 넘겨주겠다는 게 아니야. 지금은 그냥 아직 아니란 말이야. 그럼 언제요? 언제가 그 적절한 때예요? 아버지 7순, 8순? 병원이라도 누우셔야 합니까?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꾹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은퇴하고 편안한 노후를 보내고 있는 68세 이정만입니다. 아들이 계속 속을 썩히길래 버릇을 단단히 고쳐주려고 이렇게 해보았습니다. 오늘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시고 시청자 여러분들의 의견을 아래 댓글에 부탁드립니다. 어느 날 현관 앞에 누가 서 있었어요. 낯익지만 낯설었던 얼굴. 우리 집 현관문 앞에 그렇게 멀뚱히 서 있던 사람, 바로 제 아들이었습니다. 아버지, 시간 좀 괜찮으세요? 그 한마디에 마음이 벌써 무거워졌어요. 평소 같으면 먼저 안아줬을 텐데 그날은 아니었어요. 아들은 신발도 벗지 않은 채 눈치를 살피며 들어섰고 아내는 말도 없이 주방 쪽으로 몸을 돌렸습니다. 여보, 승호랑 같이 차 한잔 할래? 그 한마디조차 망설이더군요. 부부 사이의 공기가 어쩐지 탁해졌어요. 다름이 아니라요. 이번에 집 좀 알아보고 있는데요. 처음엔 제가 잘못 들은 줄 알았어요. 결혼 이후에 전세로 아파트를 얻어 살고 있던 아들은 어느 정도 자금이 모이고 아이가 태어나면 집을 매매한다고 했습니다. 자신이 충분히 벌고 있으니 금전적인 문제는 신경 쓰지 말라면서 말이죠. 지금 있는 데는 좁고 아이 낳고 그러려면 좀 넓은 데로 옮겨야 해서요. 이해 못할 말은 아니었어요. 근데 왜 굳이 오늘 우리 집에서 이 얘기를 꺼내는 걸까요? 이제 와서 마음이 달라지기라도 한 건지 궁금했습니다. 하지만 뒤이어 아들이 하는 말을 듣고 저는 기가 막혔습니다. 그래서 말인데요. 아버지, 이 집 제 명의로 바꿔주시면 안 될까요? 그 말의 순간 심장이 철렁했어요. 그게 무슨 소리냐? 갑자기 찾아와서 집 명의를 바꾸라니? 아니, 어차피 나중에 제거되잖아요. 지금 바꿔두면 세금도 줄고 절차도 간편하고요. 그 말이 너무나 가볍고 당연하다는 듯해서 그 자리에서 뭐라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벌써 부모가 죽은 뒤를 대비하고 있던 것인가. 서운한 마음도 들면서 기분이 묘하더군요. 아내는 제 옆에 앉아 있다가 다시 주방으로 몸을 돌렸어요. 승우야, 이 집은 말이지 너희 엄마랑 내가 평생 잃고 온 집이다. 알죠? 알릴까 말하는 거예요. 그냥 명의만 옮겨두자는 거잖아요. 다른 건 아니에요. 그 순간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저 아이가 뭘 안다고 저리 쉽게 말하나. 사실 명의만 바꾼다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네가 지금 이 집을 관리할 수 있겠니? 세금은 관리비는? 그 이후는? 아버지,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서류상 문제예요. 결국 제거될 거니까. 언젠가 자기 것이 될 거라는 그 말을 2번이나 들은 뒤에야 저는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그 말은 내가 죽은 다음 얘기 아닌가요? 우리 부부는 오래전부터 자식한테 손 안 벌리고 기대 안 하고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인생은 스스로 개척해 나가는 것이지 부모가 개입해서는 안 된다 생각했고 저희 역시 나중에 늙어서 자식들에게 손 벌리며 사는 비참한 노후를 보내지 말자고 끊임없이 다짐했거든요. 부자들만큼 여유로운 형편은 아니었지만 자식들 무리 없이 공부시키고 출가시킬 정도로 모자른 형편도 아니었습니다. 적어도 나이 들어 살 집과 쓸 돈은 마련해 놓자는 생각으로 서로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려 했습니다. 딸 결혼할 때도 전세, 자금 조금 보태주고 끝냈어요. 아들도 그걸 알고 있었죠. 그래서인지 결혼할 땐 연락 한 번 없었고 그 이후로도 명절마다 바쁘다는 말만 남겼어요. 사실 결혼하면서 집을 턱하니 사준다거나 하는 뉘앙스가 아니었기에
아들이 저희 눈치를 봤던 건지도 모르겠지만요.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이제 와서 우리 집을 달라고요. 어이가 없는 일이지 않습니까? 승호야, 네가 그 말을 이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할 수 있을 줄은 몰랐네. 아내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 애가 우리에게 어떻게 했는지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었으니까요. 엄마는 왜 또 그렇게 감정적으로 그래요?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봐요. 남들 다 미리미리 정리해요. 남들이 남들처럼 살았으면 너도 부모한테 그렇게 굴지 않았겠지. 어째서 이런 게 당연한 건지 모르겠다. 우리가 지금까지 널 어떻게 키웠는데. 그리고 네가 네 입으로 말했잖냐? 살아보고 돈 모아서 집 마련하겠다고. 그 말은 어디다 빼먹고 이제 와서 집을 달래? 이 집은 우리가 나이 들어서 죽을 때까지 살 집이야. 여유 안 되는 거 알잖냐? 사람이여 기대를 하면 서운해지고 받을 걸 미리 당연하게 여기면 결국 원망하게 되는 법입니다. 그날 아들은 더는 말하지 않았어요. 그저 벽 쪽에 기대서 한참을 서 있다가 명예 문제 얘기는 여기서 끝내자고 그러고 돌아섰어요. 근데 그 표정이 마치 우리 부부가 자기를 모른 척한 것처럼 원망스러워 보이더군요. 그게 더 아팠어요. 우리가 뭘 잘못했길래 저 애가 저리 말하고 돌아서야 하나. 늦은 밤, 아내는 말을 아꼈고 저도 입을 꾹 다물었어요. 그냥 그날 너무 오래도록 창밖을 보고 있었어요. 아들이 가고 난 뒤 거실에 앉아 있었어요. 형광등 불빛 아래로 나뭇결이 그대로 살아있는 장롱, 한쪽 벽에 세워진 책장. 다 긁히고 낡았지만 손때 묻은 나무들이 아직 따뜻하게 느껴졌어요. 소파에 등을 기대고 천장을 올려다 봤습니다. 이 집에 처음 들어왔던 날이 생각났어요. 새 집도 아니었고 그렇다고 번듯한 아파트도 아니었어요. 그냥 남들이 그 정도면 괜찮다는 말 해주는 18평짜리 주공 아파트였죠. 이 집에 처음 들어오던 날 아내가 많이 울었습니다. 신혼집이 이거냐고 눈물 꾹 참던 얼굴이 생각나요. 그때 당신이 그랬잖아. 여기서 시작해서 언젠간 웃으면서 나가자고. 그래. 웃으면서 나간다고 해놓고 결국 8년을 거기서 살았지. 그때는 좁아도 따뜻했어. 살림도 하나씩 늘었고 애기들도 태어났고. 그랬습니다. 아들, 딸 그 좁은 방에서 태어나고 기고 울고 웃고 진짜 가족이라는 걸 처음 느꼈던 곳이었어요. 우리는 그곳에서 8년을 살았고 정말 피땀 흘려번 돈으로 지금 이 집을 샀습니다. 현금 4천, 대출 2천. 처음 등기 서류 받던 날 아내가 눈물 흘리면서 말했죠. 이젠 우리 집이야? 진짜 우리 집 맞아? 응, 대출 갚기 전까진 은행 집이지만 우리 집 맞아. 그때 아내의 웃음은 지금도 잊을 수 없어요. 작은 마당이 있었고 햇살이 잘 드는 남양 거실, 딱 그거 하나 보고 산 집이었죠. 이 집에는 아이들 자라는 모든 장면이 담겨 있어요. 승호가 책상 모서리에 머리 박고 울던 날, 승현이가 첫 월급으로 꽃 한 다발 사와서 식탁 위에 올려놓던 날, 마당에 장독 놓고 된장 담갔던 해도 있었고 비 맞으며 잔디 깎던 날도 있었습니다. 이런 집을 그 애는 그냥 명의만 바꿔달라고 쉽게 말했어요. 마치 이 집이 그저 종이 한 장처럼 느껴지는 모양이었어요. 밤이 깊어지자 아내가 조용히 말했어요. 그냥 명의만 바꿔주고 살다 우리 돌아가면 그때 알아서 하게 하면 안 될까? 여보, 그 말을 당신 입으로 할 줄 몰랐네. 아니, 그냥 혹시라도 그 애가 우리 안 찾아올까 봐. 그래도 줄 수는 없어. 이 집은 아직 우리 둘의 집이야. 우리 인생이 들어있는 집이라고. 계속 끌려다닐 순 없잖아. 그런 식으로 있는 거 없는 거 다 내주면 정작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 건데. 이미 다 계획해둔 거고 어쩔 수 없다는 거 알잖아. 당신이 애들 생각하는 거 모르는 거 아니야. 하지만 우리도 적은 나이도 아니고. 앞날을 생각해야 해, 안 그래? 그 말에 아내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마음이 복잡한 건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부모라면 자식을 위해 뭐든 해줘야 하는 걸까? 하지만 부모의 삶은 자식을 위해 버려도 되는 걸까? 시간이 흘러 새벽이 되자 저는 안방에 불을 끄고 누웠어요.
거의 뜬 눈으로 밤을 지새다시피 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지인들과의 저녁 모임이 있었어요. 다들 1살, 2살 나이 들어가니 건강 얘기, 자식 얘기뿐이었죠. 난 아들한테 아파트 미리 명예 넘겼어. 그래야 세금 덜 낸다네. 우리 집은 딸이 다 알아서 해. 아들놈은 아무 소식도 없고. 그 얘기 들으니 마음이 더 복잡해졌어요. 정말 미리 넘겨주는 게 효율적이긴 하겠죠. 하지만 전 그런 계산은 못 하겠더라고요. 사람 마음이 계산으로만 움직이면 그건 가족이 아니니까요. 돌아오는 길에 아내가 말했어요. 당신 후회 안 해? 응, 안 해. 나는 애가 우리한테 와서 집 얘기부터 꺼냈다는 게 너무 서글프더라. 그 애가 힘들다, 외롭다 그런 말이었으면 마음이 달랐을 거야. 근데 집부터 달라니까 그냥 사람이 아니더라고. 아무리 눈에 넣어도 안 아픈 자식이라지만 참 뭐랄까 아쉽다고 해야 하나? 그 말에 아내는 조용히 제 손을 잡았어요. 온기도 말도 없이 그렇게 함께 걸었어요. 그날 밤 아내는 거실 한복판에 앉아 옛날 사진첩을 꺼내왔습니다. 거기엔 아들이 막 돌 지난 날 찍은 사진도 있었고 우리 넷이서 제주도 다녀왔던 마지막 가족여행 사진도 있었어요. 저렇게 웃던 애가 왜 이렇게 된 걸까? 아무도 대답 못했어요. 아무도 그 질문에 답해줄 수 없었죠. 아들이 다녀간 지 나흘쯤 지났을 때였어요. 전화가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는데 느낌이 왔어요. 받으니 역시나 승호였죠. 아버지, 잠깐 통화 괜찮으세요? 목소리는 조심스러웠지만 숨겨진 불씨 같은 게 느껴졌어요. 한 번 터지면 금세 번질 만한 기운이랄까. 응, 말해봐. 저 지난번에 얘기했던 거 말인데요. 생각해보면 너무하신 것 같아서요. 뭐가? 승현이한텐 전세자금도 보태주셨다면서요. 저한텐 명의만 바꿔달라 한 건데 그마저도 거절하시고 좀 서운한 게 없지 않아 있죠. 제가 그래도 명색이 장남인데 그거랑은 다르지. 승현이는 처음부터 명확했어. 도움 조금 받고 자립하겠다 했고 실제로 보태준 돈도 2천만 원이 전부였어. 그래도 형평성이 안 맞잖아요. 저도 힘들게 살았어요. 근데 뭐든 동생은 도와주시고 저는 항상 스스로 하라는 식이잖아요. 그 순간 가슴이 확 찔렸어요. 그의 입에서 형평성이란 말이 나올 줄은 몰랐거든요. 어느 부모가 자식을 놓고 공평하지 않으려고 애쓰겠어요. 그게 그렇게 들렸니? 승호야, 네가 어릴 땐 우리 형편이 지금보다 안 좋았어. 그땐 정말 여유가 없어서 도와주고 싶어도 못 해줬어. 그럼 지금은 도와줄 수 있는데도 안 해주시는 거예요? 그런 말이 아니잖아. 우리도 네가 말하면 여윳돈 주려고 했었는데 네가 네 입으로 그랬잖아. 전세자금만 도와주면 된다고. 우리가 몇 번이나 되물었는데 괜찮다고 한 건 너였어. 그걸 이제 와서 왜 엄마 아빠 탓을 하고 동생이랑 비교를 하니? 그 말의 순간 입술이 바짝 말랐어요. 이제는 부탁이 아니라 따지듯 말하더군요. 아들은 불만스럽다는 표정을 하고는 대충 말을 마무리 짓고 집을 나섰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아내는 부엌 식탁에 앉아 한참 동안 말이 없었어요. 말없이 멍하니 앉아만 있더라고요. 그래서 물었어요. 무슨 생각해? 우리 진짜 뭐 잘못했나 싶어서 뭘 잘못했길래 애가 저리까지 말할까 싶어서. 당신은 늘 당신 탓부터 하지. 문제는 우리가 아니라 자기가 못 챙긴 인생을 탓할 데가 없어서 우리한테 화풀이하는 거야. 그래도 자식이잖아. 자식이니까 더더욱 그러면 안 되는 거지. 그 말에 아내는 아무 말도 못하고 고개를 숙였어요. 눈에 눈물이 고여 있더라고요. 사실 승호에게 뭘 해주고 말고를 떠나서 그 애가 이토록 돈 문제로 집착하는 모습이 낯설었어요. 옛날엔 그렇지 않았거든요. 성실했고 조용했고 항상 자기 힘으로 뭘 해보려는 스타일이었어요. 그런 애가 이렇게 바뀐 건 정말 어쩌다 이렇게까지 됐나 싶었어요. 며칠 뒤 딸이 집에 들렀어요. 조용히 앉아 과일을 먹다가 말했어요. 오빠 연락 왔죠? 응, 왜? 너랑도 연락했니? 네, 오빠가 저한테도 얘기하더라고요. 집 얘기 명예 어쩌고.
그래, 너한테도 그런 말 했니? 아니요, 그냥 서운하다는 식으로만 말하던데요. 저희는 받았고 자기는 못 받았다는 식으로요. 그 말에 아내는 한숨을 쉬었어요. 딸이 조용히 말을 이어갔어요. 아빠, 저희가 받은 거 그걸로 지금도 감사해요. 제가 그런 얘기할까봐 오빠 더 그런 걸 수도 있어요. 괜히 죄송해요. 그게 왜 네가 미안할 일이야? 너는 네 몫을 다 했잖아. 받은 만큼, 아니 그 이상으로. 승연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어요. 그러다 조용히 덧붙이더군요. 근데 아빠, 명의는 절대 바꾸지 마세요. 그거 바꿔주는 건 좀 아니에요. 물론 냉정하게 말하면 오빠 말대로 나중에 두 분이 돌아가시거나 하는 상황에서 자기 명의로 돌릴 수는 있겠죠. 근데 지금은 아니에요. 오빠가 그랬으면 더더욱 안 되는 거고요. 제가 관여할 일은 아니지만 엄마 아빠가 잘 판단하셔야 해요. 그 말이 가슴을 쿡 찔렀어요. 그래, 나까지 흔들리면 안 되겠다 싶었어요. 그날 밤, 저는 정리해둔 집문서 봉투를 꺼냈어요. 혹시라도, 아주 혹시라도 흔들릴까봐 제 손으로 꾹꾹 눌러 확인했어요. 며칠 뒤 아들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생각해봤지만 결정은 바뀌지 않는다. 동생이 받은 건 돈이 아니라 신뢰였다. 더 이상 비교 말고 내 인생을 살아라. 답은 오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걸로 충분했어요. 말이 닿지 않더라도 제 입장은 분명히 전달됐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날 오후였어요. 전화를 끊은 지 사흘쯤 지나고 또 다시 아들이 찾아왔습니다. 차에서 내려 현관 앞에 서 있는데 마음이 또 얼어붙는 것 같았어요. 문 열기 전부터 미자는 눈치부터 살피더군요. 표정을 보니 또 한 번 싸움 나겠구나 싶었어요. 현관문을 열자 아들은 말없이 들어섰어요. 신발도 가지런히 벗고 거실 소파에 조용히 앉더라고요. 그 모습에 순간 마음이 놓일 뻔했지만 입을 열자마자 감정의 칼날이 휘둘러졌습니다. 집 문제는 알겠어요. 어차피 안 바꿔주실 거 알고 왔어요. 그래, 그건 네가 이해해줘야지. 근데요, 그런 생각은 안 해보셨어요? 무슨 생각? 우리 사이가 왜 이렇게 됐는지요? 언제부터 이렇게 된 건지요? 갑자기 뜬금없는 말이었어요. 아내가 눈빛으로 저를 쳐다봤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말해봐, 너 하고 싶은 얘기 있는 것 같으니까. 결혼식 날 아버지랑 어머니 안 오셨죠? 그 순간 정적이 흘렀어요. 마치 숨소리조차 허락되지 않는 그런 순간이었어요. 저는 그날 혼자였어요. 장인어른은 일찍 돌아가셨고 장모님 한 분만 계셨죠. 근데 제 부모님은 아무도 안 왔어요. 아내의 눈이 번쩍 커졌어요. 그 일이 다시 나오리라곤 상상도 못했거든요. 그건 우리가 반대한 결혼이었잖니? 네가 아무 말도 없이 혼인신고부터 먼저 했잖아. 그래서요? 그래서 부모가 결혼식도 안 오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 말이 가슴에 콱 박혔어요. 솔직히 그건 우리도 자주 떠올리는 일이었거든요. 그땐 정말 감정이 앞섰고 배신감도 컸고 그래서 굳이 참석하지 않았던 건데 그 뒤로 아무 말도 하지 않은 것도 그래도 자식이니까 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자신들의 힘으로 잘 사는 모습 보여주겠다며 저희를 설득했지만 이미 자신들이 먼저 일을 저질러 놓고 한 말이라 한동안 냉전기류가 흐르긴 했었습니다. 서로 서운한 상황이었기에 이해는 했지만 이제 와서 저런 식으로 말을 꺼내니 어이가 없었죠. 그때 아내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부모가 안 오는 결혼식은 처음 본다고 했어요. 그 말 듣는데 저는 뭐라고 변명할 수가 없었어요. 저도 속으로는 너무 서러웠거든요. 승호야, 그건 미안하다. 우리가 그때는 너무 감정적이었어. 감정적이셨다고요? 그건 핑계죠. 저는 부모를 잃은 기분이었어요. 결혼식 날 가족 사진도 못 찍었어요. 내 아이는 우리 결혼 사진에 외할머니밖에 못 보게 생겼어요. 그 말을 듣고 아내가 눈물을 쏟았습니다. 그래, 그건 정말 미안하다. 내가 후회하고 있어. 그날 이후로 계속 마음에 남아 있었어. 승호, 너 그래도 말 그렇게 하는 거 아니다. 니들이 한 행동은 생각하지도 않고 이제 와서 부모 탓만 하면 어쩌자는 거냐? 서로 서운한 감정이 있었지만 그래도 보태줄 건 다 보태줬다.
네가 네 입으로 말한 것도 있고 말이야. 여보, 그만해요. 서로 감정만 상해. 아내가 눈물을 흘리며 흥분한 저를 말렸습니다. 하지만 그 말이 귀에 들어올 리가 없었죠. 아내가 울기도 하고 아들이 그런 식으로 비꼬는 게 꼴보기 싫었습니다. 저는 할 말은 해야겠다 싶었어요. 가만히 있어봐. 승우, 너 그래서 우리가 그 뒤로 너희를 홀대하기라도 했니? 먹고 사는 게 바쁘니 서로 연락도 잘 없고 1년에 한두 번 보는 게 전부인데 뭐가 그리 불만이야? 좋게 이야기하려고 해도 이게 최선이구나. 더 이상 서로 마주하고 있으면 감정만 상할 것 같으니 너도 이제 그만 집에 가라. 아들은 허망한 듯, 어이가 없다는 듯, 실망했다는 표정을 짓고는 아무 말 없이 돌아갔습니다. 그날 밤, 아내는 침대 머리맡에서 계속 중얼거렸어요. 내가 그날 갔어야 했는데 그때 혼자였겠다 싶어 마음이 너무 아파. 이젠 어쩔 수 없는 일이야. 대신 지금이라도 우린 진심을 보여줘야겠지. 하지만 그 진심을 어떻게 전해야 할지는 정말 막막했어요. 다음 날 승호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어요. 아무 대답이 없더군요. 문자도 보냈습니다. 그땐 우리도 미숙했다. 상처 줘서 미안하다. 지금이라도 마음 풀렸으면 좋겠다. 말을 꺼내줘서 고맙다. 답은 이번에도 없었어요. 며칠이 흐른 뒤 딸이 찾아왔습니다. 자초지종을 듣고 말하더군요. 오빠요, 아빠가 보낸 문자 읽고 울었대요. 근데 지금은 혼자 좀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대요. 그 말을 듣고 나서야 마음이 조금 풀렸어요. 가족이라는 게 가끔은 말 한마디로도 돌이킬 수 없는 틈이 생기더라고요. 하지만 그 틈을 메우는 것도 결국 말 한마디라는 걸 그제야 다시 느꼈어요. 며칠의 정적이 흐르고 그날 아들이 다시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이젠 감정이 정리된 듯 목소리 톤도 달라져 있었어요. 아버지, 시간 괜찮으세요? 집에 계시면 들르겠습니다. 아내는 작은 숨을 들이쉬더니 조용히 말했어요. 이번엔 또 무슨 얘기를 하려는 걸까? 와보면 알겠지. 그렇게 아들은 정장 차림으로 다시 우리 집에 들어섰어요. 손엔 서류가 든 얇은 노트북 가방을 들고 있었고 평소보다 말투도 조심스러웠어요. 엄마, 아빠, 먼저 지난번엔 죄송했습니다. 감정적으로 굴었던 건 인정해요. 그래, 그 말 해줘서 고맙다. 오늘은 그냥 논리적으로 설명 좀 드릴게요. 진짜로 명예 이전이 왜 필요한지. 아들은 노트북을 꺼내더니 그래프와 수치를 보여줬어요. 상속세 절감, 사전 증여 세율 비교, 노후 자산 관리 전략이란 제목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요즘은 이렇게 다들 해요. 미리 증여하고 세금 덜 내고 차라리 정리해두는 게 낫습니다. 그래야 나중에 불필요한 다툼도 안 생기고요. 다툼이라니? 누구랑? 나중에 뭐 동생하고도 그렇고 저희끼리 오해가 생기지 않게끔요. 그 순간 제 속에서 뭔가 벌컥 끓어오르기 시작했어요. 이젠 명예 이전이 효율이고 자산 정리가 관리 전략이랍니다. 며칠 동안 서로에 대한 생각이 무의미하게끔 만드는 순간이었습니다. 아들은 감정 싸움이 통하지 않으니 온갖 핑계거리를 찾아 저희를 설득하려고 했던 것이었어요. 허탈하기 그지없었습니다. 그런 건 회사를 정리할 때나 쓰는 말이지. 가족을 놓고 전략 운운하냐? 아버지, 지금은 감정보다 현실을 보셔야죠. 어차피 돌아가시면 제 몫으로 올 집이잖아요. 그냥 명의만 먼저 넘기는 거예요. 달라는 것도 아니고. 그럼 넌 네 자식한테도 그렇게 할 거냐? 살아있을 때 네 집을 넘길 거냐고. 그땐 그때죠. 지금은 아버지 연세도 있고. 연세? 너 지금 그 말 무슨 뜻인지 알고 하는 거냐? 말이 점점 독해졌어요. 아들은 자꾸 어차피라는 말을 했고 그게 마음을 갈갈이 찢는 말이었어요. 우리가 이 집을 마련했을 때 한 푼, 두 푼 모아서 겨우 잔금 치렀어요. 월세살이 하면서 애들 학원비 밀려가며 겨우 만든 집이에요. 그런데 지금 그 집을 그냥 재산 관리의 일환으로 넘기라고요. 승호야, 엄마가 말해볼게. 우리가 안 넘겨주겠다는 게 아니야. 지금은 그냥 아직 아니란 말이야. 그럼 언제요? 언제가 그 적절한 때예요? 아버지 7순, 8순?
병원이라도 누우셔야 합니까? 그 말에 아내의 손이 덜덜 떨리기 시작했어요. 무척이나 화가 난 상태라는 뜻이었습니다. 평생 싫은 소리 못하고 살아온 아내라 그 누구보다 잘 알았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장롱 안에서 준비해둔 사후 유산 분쟁 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신탁 계약서 복사본을 꺼냈습니다. 딱 한 장짜리 서류였어요. 그리고 조용히 말했어요. 이 집은 우리 부부가 살아있는 동안은 누구 손도 못 대. 우리가 세상 떠난 뒤에도 누가 부모 곁을 지켰는지 보고 그 사람한테 맡기려고 만든 거야. 아버지, 지금 저한테 조건 거시는 겁니까? 그래, 그게 네 말처럼 관리 전략이다. 너도 논리로 말했으니 나도 논리로 답할게. 효율 따질 거면 이 집은 우리가 죽고 난 뒤 효율적으로 정리돼야 해. 아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입술을 깨물며 서류를 한참 바라보더군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엄마, 아빠 마음 제가 모르고 요구한 거 인정해요. 근데 진심으로 말씀드리는 건데요. 이 집은 그냥 재산 이상의 의미를 주고 싶어요. 우리 가족의 중심으로 제가 지키고 싶어서요. 그 말엔 가식이 아닌 진심이 느껴졌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그 말을 고지곳대로 믿을 순 없었어요. 지키고 싶으면 지켜봐. 하지만 그건 말로 되는 게 아니다. 아들은 조용히 노트북을 닫고 일어섰어요. 인사도 없이 신발을 신었고 현관문을 닫기 직전 말했습니다. 언젠가는 후회하실 겁니다. 지금 이 판단. 문이 닫히는 소리가 더 크게 울렸어요. 아내는 눈물을 훔치며 말했어요. 우리 이러다가 서로 영 끊자고 하는 걸까봐 겁이 나. 우린 자식들한테 준 게 많아. 이젠 돌려받지 않아도 괜찮다고 했던 게 이렇게 되돌아올 줄은 몰랐지. 그날 밤 저는 침대 옆 탁자의 계약서를 다시 꾹 눌러 넣었습니다. 한 장짜리 그 종이가 내 노후의 유일한 방패처럼 느껴졌어요. 그리고 생각했어요. 가족이 계산이 되면 그건 이미 가족이 아니라고. 그 뒤로는 연락이 없었습니다. 문자도 전화도 아무것도 없었어요. 아내는 그런 아들의 침묵이 더 무서웠는지 며칠이고 식탁에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말도 줄었고 밥도 겨우 먹었고요. 내가 더 달래볼 걸 그때 그냥 조금만 맞춰줄 걸 그랬나. 왜 자꾸 우리 잘못으로 돌려? 이번 건 우리가 맞았어. 그래도 자식이잖아. 그 아이가 이렇게까지 나올 줄은 몰랐어. 이게 다 그렇게 키워서 그래. 받은 건 당연하고 거절당하면 뒤돌아서는 사람으로 만든 것도 결국 우리야. 그 말에 아내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입술이 파르르 떨리고 있었어요. 마음속 깊은 곳에서 진짜로 무너져 내리는 느낌이겠죠. 그리고 시간이 흘러 추석이 다가왔습니다. 다른 해 같으면 미자는 전 부치랴, 장 보랴 분주했겠지만 올해는 아무 말 없이 움직이지도 않았어요. 올해는 그냥 간소하게 하자. 오지도 않을 텐데. 그래. 우리끼리만 간단히 차리자. 딸 부부는 예정대로 오기로 했어요. 명절 하루 전날 시장에서 장을 보던 중 아내가 갑자기 걸음을 멈추고 말했어요. 당신 정말 승호한테 연락 안 해도 괜찮겠어? 그 애가 먼저 우리한테 선 그었잖아. 명절이고 뭐고. 이제 안 보겠다잖아. 근데 진짜 안 보는 거랑 말로만 하는 거랑은 다르잖아. 그 말이 맞았어요. 하지만 우리가 먼저 한 게 아니었어요. 추석 당일 승연이 부부가 도착했어요. 늘 했던 것처럼 밝게 인사하고 과일 상자를 내려놓고 사위는 말없이 수박을 잘랐어요. 엄마, 오빠한테 연락 안 왔죠? 응, 진짜 안 올 줄은 몰랐어. 형수랑도 연락 끊긴 지 꽤 됐어요. 요즘 SNS도 싹 지우고 잠수 타다시피 하던데. 결국 그 집도 뭔가 안 좋은 방향으로 가는 거겠지. 사위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저기 장인어른, 장모님. 혹시라도 마음 바뀌시면 그 집 문제 저희가 도와드릴 수도 있어요. 그 말에 저는 손사래를 쳤어요. 아니야. 그런 건 가족끼리 해결해야지. 너희까지 걱정할 필요 없어. 사위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고 승연이는 아내의 손을 꼭 잡아주더군요. 그날 밤 딸 부부가 돌아가고 집안이 조용해졌을 무렵 아내는 결국 말을 꺼냈어요. 당신 정말 그 애 못 보고 살아도 괜찮겠어? 괜찮을 리가 있겠어.
근데 자식이 부모한테 그 정도 말했으면 그건 우리 손 놓으란 소리 아니야. 우리 둘 다 잘못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아이한텐 상처가 안 됐을까? 당신 말대로 이젠 그 애를 놓는 게 맞는 걸까? 그날 우리는 오랜만에 한 입을 덮고 누웠어요. 하지만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잠든 척하면서 서로 숨소리만 듣고 있었죠. 그로부터 한 달이 흘렀고 전화는 한 통도 없었어요. 그러다 어느 날 마당 쪽에 택배 하나가 도착했어요. 보낸 사람 이름은 없었고 보낸 주소도 기재되어 있지 않았어요. 박스를 열자 안에는 작은 손편지 한 장과 가죽 지갑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부모님, 죄송합니다. 한동안 연락 못 드릴 것 같아 마지막으로 마음만 전합니다. 이 지갑 어릴 적 아버지께 하나 드리겠다고 했던 약속 이제야 지킵니다. 이름은 적혀 있지 않았지만 누구 편지인지 굳이 말 안 해도 알겠더라고요. 그날 밤 저는 오래된 지갑에서 카드를 꺼내 새로 받은 지갑에 옮겨 담았어요. 그리고 혼잣말처럼 말했어요. 넌 그렇게라도 표현하고 싶었던 거구나. 아내는 옆에서 눈물을 훔치며 말했어요. 그래도 우리 아들이야. 그날 이후 연락은 다시 끊겼어요. 하지만 우리는 더 이상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찾아오면 반기고 안 오면 그걸로 됐다고 생각했어요. 제법 오랜 시간이 흘렀어요. 가을이 지나 겨울 냄새가 나는 어느 오후 승연이가 조용히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엄마, 아빠. 오늘 저녁 같이 식사 괜찮으세요? 태수 씨랑 같이 들를게요. 그 말에 아내는 뭐라 대답도 못하고 수화기를 들고 한참을 바라보기만 했어요. 해가 지기 전 승연이와 태수가 도착했어요. 손엔 마트 봉투 몇 개랑 작은 꽃다발이 들려 있었어요. 겨울엔 집에 꽃 있어야 기분이 좋잖아요. 그 말에 아내는 눈가를 살짝 훔치고 웃었어요. 이쁜 짓은 누가 이렇게 가르쳤니? 사위는 조용히 주방으로 들어가 과일을 씻기 시작했어요. 사위지만 가족 중 누가 봐도 예의와 배려가 배어 있는 사람이었죠. 식사가 끝나고 거실에 둘러앉았을 때 승연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엄마, 아빠, 저희 올 봄쯤 정식 결혼식 올리려고 해요. 그 말에 아내가 놀라 두 손을 꼭 쥐었어요. 두 사람은 이미 부부였지만 따로 식을 올리진 않았었거든요. 두 사람이 너무나도 정신없이 살아오고 있는지라 두 사람의 결혼 시기를 맞추기가 어려워 나중에라도 하겠다며 미뤘던 것을 드디어 하겠다는 말이었습니다. 딸이라고는 하나 있는데 평생 기억에 남는 것 중 하나가 결혼식 때 그걸 제대로 해주지 못했다는 생각에 늘 미안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저희는 반가운 마음에 몇 번이고 되물었습니다. 그래? 갑자기? 언제 얘기 나왔어? 한참 됐어요. 준비는 작년부터 조금씩 했고 지금은 예식장도 웬만큼 알아봤어요. 돈은? 요즘 결혼하려면 이것저것 많이 들 텐데. 저희 조금 부족하긴 한데 그래도 열심히 모아서 제법 모았어요. 그 말에 저는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어요. 도움을 요청할 줄 알았는데 전혀 아니었거든요. 아빠, 엄마 도와달란 말 하러 온 거 아니에요. 두 분 걱정하지 마시라고 말씀드리러 왔어요. 저희 신혼집 구할 때 보태주신 것만으로도 이미 충분히 흘러넘쳐요. 그 순간 아내의 눈가가 벌써 촉촉해지기 시작했어요. 근데 예식장 비용이랑 가전 이런 건 어떻게 하려고? 예식은 정말 작게 하려 해요. 양가 가족 포함해서 30명 정도. 어차피 간소하게 하려고 했던 거니까 굳이 화려하고 큰 곳은 필요 없을 것 같아서요. 저희 성격 아시잖아요. 가전은 저희 둘 다 혼수라 부르기도 민망할 만큼만 살 생각이에요. 쓰던 것들도 멀쩡한 게 많아서 오래된 것 한두 개 정도만 바꾸면 되거든요. 요즘 같은 세상에 형식보다 우리가 행복한 게 더 중요한 거니까요. 정말 한마디 한마디가 가슴에 맺힌 응어리를 푸는 것 같았어요. 아내는 조용히 승연이의 손을 잡았어요. 정말 고맙다, 승연아. 그렇게 말해줘서 엄마가 숨통이 트인다. 오빠랑 그 문제로 마음고생 심하셨죠. 그래서 저도 이 말 쉽게 꺼내지 못했어요. 너희는 너희 몫을 알아서 하겠다는 그 자세가 우리한텐 제일 큰 효도다. 사위는 옆에서 말없이 고개만 끄덕였지만 그 눈빛엔 우리가 잘하겠다는 확신이 가득 담겨 있었어요.
그날 밤 딸 부부가 돌아간 뒤 아내는 다시 식탁에 앉았어요. 가만히 창밖을 보며 말했어요. 나 승현이한테 미안하면서도 너무 고마운 것 있지? 아무것도 안 해줬는데 이렇게 마음 편하게 해주네. 주지 않아도 감사한 자식이 있는가 하면 저도 끝이 없는 자식도 있나 보다. 말하고 나서 마음 한쪽이 아리긴 했어요. 하지만 그 말은 거짓이 아니었어요. 며칠 뒤 승현이가 다시 집에 들렀어요. 봉투 하나를 건네더니 말했어요. 아빠, 엄마, 이건 보태주셨던 돈 일부예요. 올해 안엔 잔금 마무리될 것 같아서 미리 준비했어요. 저희 이사 갈 집 오늘 계약하고 오는 길이에요. 저한테 보태주셨던 돈 이제 돌려드리려고요. 너희가 벌써 그렇게까지 모았어? 매달 조금씩 모았어요. 엄마 아빠가 뒤에서 지켜만 봐주셔도 충분했어요. 이제는 돌려드려도 될 것 같아서 조금 늦었지만 받아주세요. 그 말에 저는 고개를 돌렸어요. 눈물이 날까봐 말이 안 나올까봐요. 그날 밤 지갑에 딸이 넣어준 작은 편지를 넣었어요. 저희 행복하게 잘 살게요. 두 분 이제 저희 걱정 말고 마음껏 여행 다니세요. 있을 때 즐기셔야죠. 한 줄짜리 글이었지만 그게 어쩌면 몇 년 동안 기다려온 말이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 뒤로 딸은 무사히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정말 말한 대로 부모 도움 하나 없이 준비해냈어요. 그날 결혼식에서 딸이 사위 손 꼭 잡고 인사하던 모습이 며칠이 지나도 자꾸 눈앞에 어른거렸어요. 그렇게 한숨 돌릴 무렵 아들한테서 정말 오랜만에 문자가 왔습니다. 시간 괜찮으실 때 뵙고 싶습니다. 간결한 말이었어요. 하지만 단 한 줄로도 그 속뜻이 다 읽혔어요. 다시 집 얘기하려는 거 아니겠지? 모르지. 근데 이번엔 내가 정리해야겠다. 말로는 안 통하니까 서류로 보여줘야 할 것 같아. 그 말에 아내는 말없이 제 등을 두드렸어요. 말리지도 동의하지도 않았지만 그 손길 하나로 알 수 있었어요. 며칠 뒤 또 다시 아들이 찾아왔습니다. 예전보다 더 말라 있었고 눈밑도 많이 꺼져 있었어요. 아버지, 오랜만입니다. 그래, 잘 지냈냐? 아니요, 쉽지 않네요. 그 말 한마디에 많은 게 느껴졌어요. 표현은 조심스럽지만 속은 뒤죽박죽이라는 게 보였어요. 거실 소파에 마주 앉아 한참 말이 없었어요. 먼저 말을 꺼낸 건 저였어요. 너 그날 명예 얘기하면서 나중에 후회할 거라고 했지. 그랬던 것 같네요. 나도 생각해봤다. 우리가 후회할 일이 뭘까? 그리고 너한텐 뭐가 남을까? 아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때 저는 조용히 책장 위에 올려뒀던 신탁 계약서를 다시 꺼냈습니다. 아들이 그 서류를 보더니 체념한 듯 말했습니다. 그건 동생이 받겠네요. 그건 우리가 정하는 게 아니다. 받을 자격이 있는 자식이 정하는 거지. 누가 유산을 바란 게 아니라 누가 부모 곁을 지켰느냐, 그게 기준이다. 한참 동안 침묵이 흘렀어요. 아들은 서류를 내려다보며 조용히 말했어요. 그럼 지금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네요. 없지는 않다. 단지 네가 생각하던 방식은 아닐 뿐이지. 그럼 전 뭐부터 해야 하죠? 그 질문에 저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그냥 네가 아들이면 되는 거다. 아들이라면 할 수 있는 가장 기본부터 다시 하면 된다. 우리를 모시고 살고 극진히 대접하라는 말이 아니야. 그저 기본 중에 기본, 네가 우리 아들이면 된다는 소리야. 알겠니? 그 말에 아들은 고개를 숙였고 한참을 조용히 있더니 조용히 입을 열었어요. 사실 요즘 일이 잘 안 풀려요. 승진도 밀리고 아내와도 자꾸 부딪히고 나도 모르게 자꾸 뭔가에 쫓기듯이 살았어요. 그렇게 살다 보니 결국 아버지한테 집부터 얘기 꺼낸 거예요. 그래, 그런 얘기를 먼저 했으면 우리가 다르게 들었을 수도 있다. 미안해요. 아버지, 어머니, 저는 그 집이 탐났던 게 아니에요. 그냥 뭔가 기대고 싶었던 건데 그 표현을 너무 못했어요. 그 말에 아내가 조용히 고개를 돌렸어요. 입을 꼭 다문 채 눈시울이 붉어졌죠. 그날 아들은 밥 한 끼 먹고 조용히 돌아갔습니다. 해가 넘어가고 겨울이 깊어졌어요. 올해는 이상하게 눈도 자주 내렸고 마당의 화분들은 얼어붙은 채 그대로 겨울을 견디고 있었죠.
아들 문제로 마음이 시끄럽던 시간도 점점 고요해졌습니다. 무심함이 아니라 내려놓음이었어요. 내가 진짜 아들 욕심을 버린 걸까? 아니면 너무 지쳐서 그런 걸까? 사람 마음이 그렇게 딱 잘라지겠어. 다만 예전처럼 기대하지 않기로 한 거지. 그렇게 명절이 다가왔습니다. 딸은 결혼 후에도 여전히 꼬박꼬박 찾아왔고 사위와 손잡고 웃는 모습 보면 참 고맙단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마음 한켠은 비어 있었죠. 명절 전날이었어요. 마트에서 장을 보고 돌아오던 길, 문 앞에 작은 종이봉투 하나가 놓여 있었어요. 아내가 먼저 눈치채고 얼른 주워들었어요. 이건 뭐지? 봉투엔 이름도 주소도 없었지만 필체 하나만큼은 익숙했어요. 안에는 작은 메모와 봉투 2개가 들어 있었어요. 부모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다녀가진 못하지만 마음 전하고 갑니다. 이건 형식이라도 지키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각 봉투 안엔 5만 원권 몇 장과 정갈하게 적힌 카드가 들어 있었어요. 아내는 그걸 읽다가 손등으로 입을 틀어막았어요. 이 글씨 이거 승호 맞지? 그래. 맞다. 저놈 직접 오진 못하고 이런 식으로라도 온 거지. 그날 밤 식탁에 앉아 미자는 그 카드 2장을 손에 꼭 쥐었어요. 마치 그걸 놓으면 이 작은 관계마저 끊어질까봐 그러는 것 같았어요. 당신 우리 아들 아직 아들 맞는 거지? 그래. 맞다. 우리가 너무 큰 기대를 해서 서로 무너진 거야. 이젠 그냥 아들로 받아들이자. 아무 조건 없이 미우나 고우나 내 자식이지 뭐. 그 말을 하고 나서도 마음 한켠이 울컥했어요. 부모가 바라는 게 결국은 뭘 해주길 바라는 게 아니라 그저 자식이 자기 발로 다시 걸어와 주는 것이었구나 싶었어요. 며칠 뒤 딸이 집에 들렀어요. 봉투 얘기를 듣자 살짝 웃으며 말했어요. 오빠가 그래도 진심이 남아 있었네요. 요즘 새언니랑도 좀 풀리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 연락해 봤어? 아니요, 그냥 SNS에 보니 여행 사진 올리더라고요. 그리고 오빠가 회사도 옮긴 것 같았어요. 요즘 좀 안정돼 보이긴 해요. 그 말에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사람이 바뀌는 건 시간도 경험도 필요한 법이지. 그날 밤 아내는 조용히 말했어요. 당신 아들 다시 오면 뭐라 그럴 거야? 글쎄 밥은 먹고 다니냐고 묻겠지. 정말? 나는 그냥 손 한번 꼭 잡고 싶더라. 그 말에 저는 괜히 코끝이 찡해져서 고개를 돌렸어요. 그리고 그 다음 주말 현관문이 조용히 열렸어요. 초인종 소리도 없이 문이 열리고 아들이 고개를 숙이고 서 있더군요. 아버지, 어머니 괜찮으시죠? 말이 길지 않았어요. 눈도 마주치지 않았고 그냥 현관에서 꼼짝 않고 서 있기만 했어요. 그 모습에 미자가 먼저 다가갔어요. 아무 말 없이 그냥 손을 뻗어 아들의 손등을 감싸 쥐었어요. 왔구나, 우리 아들. 그날 밥 한 끼 같이 먹었어요. 별 얘기 없었어요. 뉴스 얘기, 날씨 얘기, 딸아이 결혼식 이야기, 그렇게 평범한 대화였어요. 하지만 우리 집 거실엔 그날만큼 따뜻한 온기가 흐른 적도 없었어요. 식사 끝나고 아들은 말없이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가방을 들고 나가기 전 조용히 말했어요. 앞으론 가끔 올게요. 자주 오진 못해도 연락은 드릴게요. 그래. 너희 사는데 방해 안 되는 선에서만 와라. 그래도 오는 날은 따뜻한 반찬 해놓고 있을게. 아들이 나가고 나서도 아내는 한동안 그 자리를 멍하니 바라봤어요. 당신 이제 정말 내려놨어? 아니, 그냥 기대를 바꾸기로 한 거야. 우린 이 집을 물려주는 게 목적이 아니었어. 이 집에서 지켜낸 관계, 그걸 남기고 싶었던 거지. 정말 그랬어요. 내가 지키려던 건 아들에게 이 집을 빼앗길 수도 있겠다는 그런 자존심 따위가 아니라 가족이라는 의미였어요. 집을 지키면서 우린 마음도 다시 붙잡을 수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이 집은 더 이상 누구 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우리 가족의 것이었어요. 시청자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여러분들의 생각과 경험을 아래 댓글에 공유해 주세요. 옳게 말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심한 건 그쪽들이 먼저 하셨어요. 그리고 지금 와서 가족 운운하시는 건 사업이 잘 된 거 보니까 좀 부럽다는 뜻 아닌가요? 제가 지금까지 아무 말 하지 않고 참고 있던 이유는 이 사람 때문이에요. 근데 더 이상 저도 못 참겠네요. 자식돌이, 가족된 도리가 뭐예요? 자기들 입에 다 쑤셔 쳐넣을 땐 언제고 이제 와서 아쉬운 소리예요? 안타깝지만 우린 10원짜리 한 푼도 못 보태고 안 보태줄 거니까 넘보지 마요. 그리고 장례식 끝나고 5일장, 49제 다 알아서 하세요. 왜 저희가 해야 하는데요? 엄연히 장남이 있고 어머님도 계신데요. 저희한테 떠넘기지 마시고 본인들이 알아서 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41세 김강우라고 합니다. 오늘 이야기 들어보시고 인생 선배님들의 생각을 아래 댓글에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철공소로 취업을 했습니다. 철공소는 여러 가지 용접 기술을 접목하며 다양한 부품을 만드는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제가 철공소를 들어간 이유는 누가 시켜서도 아니고 추천해서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길이 거기밖에 없더라고요. 큰형은 무역학과 나와서 수출입 회사를 다녔고 둘째 형은 경영학과 나와서 어디 금융권 간다더군요. 셋째 누나는 광고기획 쪽으로 취직했고요. 잘은 모르지만 그 업계에서는 알아주는 곳이라고 어머니가 동네방네 자랑을 하셨습니다. 우리 집 자랑거리는 늘 그렇게 셋이었죠. 그리고 저는 어땠냐고요? 너는 공고 나왔으니까 기술자 되면 되지. 기술 하나 있으면 평생 먹고 살아. 알지? 제 아버지의 말이었습니다. 처음엔 그게 당연한 줄 알았습니다. 형들이나 누나는 대학 진학 앞두고 학원 다니고 과외도 받고 공부방도 따로 있었는데 전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방 하나 없이 누나랑 같이 살았거든요. 부끄럽지만 학교에서 기사 자격증 따면 취업 잘 된다는 말만 믿고 그냥 그렇게 살아야 하나 보다 생각했습니다. 여보, 그럼 아주버님들이랑은 어렸을 때도 많이 안 친했겠네? 안 친한 정도가 아니라 나 그냥 심부름꾼이었어. TV 리모컨도 내가 갖다 주고 컵라면 물도 내가 끓였어. 가족 모임 사진을 보면 늘 제 자리는 없었습니다. 추석날 한복 입은 형들이 카메라 정면 바라보고 있는 사진 한쪽 구석. 형들이 먹다 남긴 전을 손으로 주워 먹는 모습에 제가 흐릿하게 남아있더군요. 엄마는 그러더군요. 막내가 귀엽긴 한데 네가 워낙 말을 안 듣고 똑똑해서 그렇지. 근데요, 전말이 없었던 거지 똑똑한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형들이 대학 붙었을 땐 친척들 다 모여서 축하 파티를 열어줬는데 제가 기사 자격증 붙었다고 했을 땐요. 그래. 근데 저녁은 뭐 해 먹을까? 그게 끝이었죠. 기사 자격증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쉬울지 모르겠지만 공부도 많이 해야 하고 책도 많이 읽어야 합니다. 절대 쉬운 시험이 아니거든요. 밤낮 없이 학교에서 수업하는 시간, 집에 와서 온갖 뒤치다꺼리를 하고 난 뒤 자투리 시간을 이용해 악착같이 공부했습니다. 그렇게 스스로 성취감을 맛보는 게 제가 살아오면서 느낀 최대의 희열이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결혼하겠다고 집에 인사하러 갔을 때도 그랬습니다. 지금의 제 아내인 소영이랑 손 꼭 잡고 식탁에 앉아 있었는데 누나는 처음부터 쏘아붙였죠. 근데 우리 막내가 뭐 하지? 공장 다닌다고 했나? 응, 자동화 부품 쪽 공장에서 일하고 있어. 생산기술팀 소속이고. 요즘에도 그런 거 하나? 다 자동화됐잖아. 야, 그건 그냥 생산직이지. 정규직 맞나? 아님 협력업체 소속? 정규직 맞고 기술 파트에서 일하고 있어. 주임인데. 그땐 몰랐습니다. 결혼 전부터 이미 이 집안에서 나는 형편없는 취급을 받는 사람이라는 걸요. 사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친누나인데도 불구하고 자기 동생이 어디서 무얼 하는지도 모른다는 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적어도 가족이면 최소한의 관심을 보여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지금의 제 아내 소영이를 만난 것도 누나나 다른 사람의 소개가 아니라 회사 거래처에서 우연히 알게 된 사이였거든요. 아내가 보험 설계사였는데 제가 정기보험 상담을 받으러 갔다가 인연이 닿았죠. 소영이는 달랐습니다. 제 말에 진심으로 귀 기울여주고 친해져서 술 한잔하며 제 과거 얘기해주면 그 이야기를 듣고도 제 편이 되어줬어요. 집에서 맞고 자란 이야기, 형들이 나를 쓰레기처럼 대했던 이야기,
부모가 내 이름조차 제대로 불러준 기억이 없다는 고백에도 아내는 절 이상하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괜찮아. 이제 나랑 살 거잖아. 나는 당신 이름 하루에도 수십 번씩 불러줄게. 결혼을 준비하면서도 우리 부모님은 단 한 푼도 지원하지 않았습니다. 형들은 자기 결혼할 땐 3천, 4천씩 받았다면서요. 전 얼마나 받았냐고요. 그래도 아들인데 뭐라도 해주지 않았겠냐고요. 천만에요. 제 통장에 들어온 축의금 470만 원 그거 다 가져가셨어요. 아버지, 이거 결혼 축의금인데요. 저희 여유 자금으로 쓰면 안 될까요? 따로 들어온 돈도 있으시잖아요. 그건 그거고 이 결혼이 네 결혼이냐? 그동안 우리가 뿌린 게 얼만데. 그리고 그동안 키워준 값으로 용돈 좀 준다 생각해야지. 굳이 그렇게 달라고 해야겠어? 어쨌든 그걸로 너희 어머니 치과 좀 다녀야겠다. 그놈의 잇몸이 말썽이야. 아내 앞이라 꾹 참았습니다. 저희는 신혼여행도 나중에 꼭 좋은 곳으로 가자고 약속하면서 따로 일정을 잡지도 않았습니다. 그렇게 별로 좋지 않은 기분으로 신혼집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근데 돌아가는 차 안에서 아내가 조용히 물어보더군요. 여보, 우리 축의금은 얼마 정도 들어왔어? 한 400 후반? 근데 그 돈 어디 갔어? 집에 안 보이던데? 아버지가 가져가셨어. 엄마 치과 다니셔야 된다면서. 그래? 아, 괜찮아. 뭐 결혼식은 우리가 하려고 한 거니까. 대신 우리도 이제부터 우리끼리 사는 거야. 알겠지? 아버님이나 어머님한테 괜히 내색하지 마. 이제부터라도 우리가 잘 살면 돼. 그 말이 그렇게 고맙고 미안하더라고요. 제가 누군가한테 이렇게까지 보호받는 느낌을 받은 건 살면서 처음이었거든요. 가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정말 이 집에서 태어난 게 맞긴 한가? 아니면 잘못 데려온 아이는 나였던 걸까? 명절 때마다 형들은 집에 들어올 때도 정문에서 왔어요 하고 웃으며 들어왔지만 전 마당을 걸어 들어가도 아무도 내 이름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대학 입시 때가 되면 누나는 국어학원, 형들은 영어과외, 수학 캠프 다 돌았죠. 물론 저는 그런 거 없었습니다. 정말 학원이라는 곳을 한 번이라도 가볼 수 있다면 소원이 없을 정도였습니다. 엄마, 나도 영어학원 다니면 안 돼? 넌 공고 가잖아. 무슨 영어야, 공돌이가. 대신 기능대회 나가면 상금 있대. 그거 잘 준비해봐. 한 번은 형들이 다니던 서울 소재 대학의 축제에 따라간 적이 있어요. 엄마가 김밥 싸주셔서 형한테 갖다 주라고 해서요. 형 기숙사 도착해서 전화했더니 딱 한마디. 야, 그냥 경비실 맡겨. 나 지금 MT 가야 돼. 그래서 학교 건물 앞에서 한참을 서성이다 화장실 가서 형과 누나들 이름이 새겨진 전공 스티커들만 할 일 없이 바라보다가 학교 청소부 아주머니한테 학생이니 소리 듣고 도망쳤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부터였던 것 같아요. 나도 이름 새겨진 명찰 하나쯤 갖고 싶다는 바람이 생긴 게. 근데 결국 제 이름이 새겨진 첫 명찰은 생산직 사원이었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바로 취업을 했기에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도 앞으로 살면서 내 밥벌이를 하다 보면 가족들에게 인정을 받을 수 있겠지 싶었습니다. 여보, 근데 당신은 형들이랑 왜 그렇게까지 거리감이 있었던 거야? 거리감이 있었던 게 아니라 걔네가 나를 사람으로 안 봤어. 어릴 때 형한테 맞던 기억도 아직 생생합니다. 정훈이 형은 장남이라 뭐든 자기 위주였고 진우 형은 그걸 또 어중간하게 중재한다며 절주로 희생시켰죠. 야, 이 자식아. 형이 공부하는데 왜 쳐다봐? 네가 방을 어질러놔서 내가 집중이 안 되잖아. 형, 좀 참아. 강우도 일부러 그런 건 아니잖아. 아, 근데 강우야, 네가 조금 조용히 해줄 순 없겠니? 저는 그때도 항상 조용했는데요. 고등학교 땐 장학금이라도 타보려고 죽어라 기능 연습했습니다. 용접 대회에 도면 그리기, 자동화 라인 조립까지 밤샘을 했죠. 근데 장학금 탔다고 자랑하러 집에 갔더니 그래? 그거 너네 학교에서나 의미 있지 뭐. 그래도 장학금 탔다고 하니까 돼지고기고 끓여줄게. 잘했어. 하지만 그 국엔 형과 누나의 고기가 더 많이 들어있었죠. 결혼 후에도 그들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명절 때 시댁 모임이 열리면 형수님들과 매형까지 와 있었죠. 저는 또 주차 정리부터 커피 세팅까지 맡고 있었습니다.
막내, 이거 믹스커피 좀 더 타줘. 나 2개. 야, 넌 진짜 유능한 서포터야. 사회 나가서 이런 역할 해도 인기 많겠다. 여보, 형들 농담도 세시네. 어떻게 참았어? 아내가 옆에서 속이 부글부글 끓는 걸 알았지만 그땐 참았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오는 차 안에서 아내가 묻더군요. 여보, 당신 진짜 괜찮아? 그렇게 형들한테 당하면 기분 안 나빠? 나 같으면 바로 엎었어. 당신이 가만히 있으니까 나도 참은 건데 다음부턴 참지 마. 나도 마음이 아프다. 괜찮은 척 하는 거지. 근데 이제 슬슬 나도 나 살아야겠다 싶어. 그 말이 제 인생 첫 결심이었는지도 모릅니다. 그 결심 이후 퇴근 후 매일 기술학원 다녔고 주말마다 중고 기계 사서 해체했다가 조립하길 반복했어요. 공장에서는 내 일만 하고 퇴근했지만 퇴근 후엔 나중에 내 공장의 설계를 그렸습니다. 기계 설비 중에 공정 자동화 라인은 틈새가 있어. 그쪽 부품만 잘 다뤄도 충분히 승산 있어. 그럼 우리 조금씩 돈 모아볼까? 사업 자금으로. 저희는 가계부를 쪼개고 통장을 분리하고 중고차도 팔았습니다. 아내는 보험 영업 외에 추가로 설문조사 알바까지 했죠. 그러던 어느 날 저보다 먼저 아내가 고백했습니다. 여보, 당신은 언젠가 성공할 거야. 내가 확신해. 그니까 꼭 나랑 같이 해줘. 나 당신 조수할게. 그 말에 눈물이 났습니다. 누구에게도 인정받지 못했던 나였는데 이제야 누군가가 절 믿는다고 말해줬거든요. 그렇게 저희의 계획은 시작됐습니다. 이름도 없는 주소지도 불분명한 동네의 창고 같은 건물을 빌려 우리의 첫 공장을 열기로. 첫 공장을 연 날 건물 벽엔 아직도 이전 업체 간판이 붙어 있었습니다. 해선목재 창고. 직원도 기계도 거래처도 없이 저희 부부 둘만 덩그러니 앉아있던 그날 아내가 조심스레 말했어요. 여보, 혹시 오늘 점심은 밖에서 먹을까? 뭔가 개업식 느낌도 낼 겸. 컵라면 2개 끓이자. 아직은 밖에 돈 쓰기 아깝다. 창업 초반 하루에도 20번씩 그만두고 싶었습니다. 대기업 납품처들은 고개도 안 돌려봤고 중소거래처들은 우리를 철저히 무시했죠. 그래도 매일 새벽 6시에 공장에 나갔습니다. 아내는 사무실에 앉아 엑셀과 회계 공부를 했고 나는 공장 옆에 세워둔 중고 기계를 매일 닦고 조립하고 분해했습니다. 하루는 작은 부품 하나가 고장나서 직접 가공하다가 손가락을 다쳤는데 그걸 본 아내가 펑펑 울더군요. 이럴 거면 하지 말자. 그냥 다시 공장 들어가. 거기서 기술직으로도 잘 나갔잖아. 지금 멈추면 난 평생 내 이름을 입 밖으로 못 낼 것 같아. 형들 앞에서도 당신 앞에서도. 그 말에 아내는 울음을 꾹 참고 다시 주먹을 쥐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기적처럼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기존 협력업체와 문제가 생긴 중소기업 하나가 급하게 자동화 부품을 납품받아야 했고 지인을 통해 그쪽 공정 설계를 제가 몇 번 도와준 게 계기가 됐죠. 그 일이 우리 회사 첫 수주였습니다. 거래액은 고작 500만 원 남짓한 돈이었습니다. 하지만 제겐 세상 가장 크고 무거운 계약서였죠. 그 후 업계에 저희 공장이 소문이 나면서 거래처는 하나씩 늘어났고 3개월 뒤엔 동네 청년 2명을 정식 직원으로 채용했습니다. 잘 부탁해요. 우리 같이 진짜 사람답게 일해봐요. 그 말을 했을 때 직원으로 두었던 그 청년들이 엄청 고마워했습니다. 제 어린 시절이 생각이 났기에 갓 고등학교를 졸업한 20살 새내기와 20대 중반인 청년들을 직원으로 뽑았거든요. 열정이 넘쳤고 자신이 하는 일에 자부심을 가질 줄 아는 모습 하나만 보았습니다. 그 모습이 제 마음속 깊숙이 새겨졌고 지금까지 인연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공장이 자리를 잡아갈 때쯤 형제들과의 접점이 또 생겼습니다. 설 명절이 다가오자 형들이 모이자고 연락해온 거죠. 야, 이번에 설 모임 우리 집에서 하기로 했으니까 시간 맞춰 와라. 근데 막내는 요즘 뭐 한다고 바쁘댔지? 공장 하청 같은 거 했나? 요즘도 공장에 그렇게 빠져서 사나? 그 와중에 뭐 기술자 코스프레? 참 웃기죠. 내가 가만히 있으면 없는 사람이고 말이라도 하면 아는 척 한다는 소리나 듣고 그렇게 시간이 흘러 명절 당일 아내와 아이들을 데리고 형네 집에 갔습니다. 어차피 명절엔 모이는 게 예의라며 제가 아내를 설득한 자리였죠. 형네 집, 서울 근교 전셋집. 그때는 몰랐지만
나중에 알고 보니 전세 대출 이자에 쪼들리던 중이더군요. 그런데 거실에 앉자마자 이런 말이 들려왔습니다. 야, 근데 공장 한다며? 아직도 하는 거야? 요즘 장사하는 사람들 다 힘들어 죽던데? 나는 요즘 사업 안 한다. 그냥 회사 들어갔어. 사람은 남의 돈 받아야 편하게 사는 거야. 뭐 버티는 건 좋지. 근데 얼마나 버티겠니? 그 말에 아내가 한 박자 늦게 반응했습니다. 형님들, 혹시 저희 회사 이름은 아세요? 뭐야, 이름 있어? 그냥 하청업체 아니었어? 저희 요즘 외주가 아니라 직접 납품 계약 맺고 있어요. 직원도 이제 5명이에요. 잠깐의 침묵, 그 침묵이 저희 부부에겐 위로였어요. 말도 못 붙일 정도로 조롱만 하던 그들이 이번엔 되려 말을 아꼈거든요. 그날 밤 집에 돌아오던 차 안에서 아내가 제 손을 꼭 잡고 말했어요. 여보, 우리 진짜 잘하고 있어. 조금만 더 버티자. 응, 이번엔 내가 약속할게. 다음 명절엔 내가 형들 앞에서 고개 빳빳이 들 수 있게 할게. 그 순간 저는 단순히 형들을 이기고 싶다가 아니라 내 이름이 내 가족에게 떳떳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죠. 사업은 매일 전쟁 같았습니다. 납기 지연, 기계 고장, 인건비 부담, 자재 단가 인상. 하루에도 수십 번씩 이걸 왜 시작했지 하는 후회를 삼켜야 했죠. 그러다 8월 여름철 최악의 폭우가 쏟아졌던 날이었습니다. 회사 뒤편 배수관이 역류하면서 작업장 반이 침수됐고 설비 장비 중 일부가 고장났습니다. 보험도 제대로 안 들어둔 상태여서 이것저것 처리하다 보니 직원들 월급도 밀릴 판이었죠. 그날 새벽 3시 전 공장 바닥에 쪼그려 앉아 고무장갑 끼고 진흙을 퍼내다 잠깐 고개를 숙이고 울었습니다. 진짜 왜 이러는 거냐, 진짜. 그때였습니다. 공장 셔터가 덜컥 열리더니 웬 익숙한 그림자가 들어오더군요. 여보, 집에 없길래 혹시 해서 와봤어. 아내는 말없이 제 옆에 앉았습니다. 진흙, 기름, 땀, 피 모든 게 뒤섞인 제 작업복을 망설임 없이 끌어안으며 딱 한마디 하더군요. 우리 여기서 포기하면 그냥 형들 말대로 끝나. 여보가 하겠단 거였잖아. 그러니까 당신은 끝까지 해. 망해도 같이 망할 테니까. 그 말이 저를 일으켰습니다. 며칠 뒤 믿기 어려운 일이 생겼습니다. 아내 옛 고객 중 한 명이 기계 설비 납품처를 찾고 있다며 저희 회사 이야기를 해줬고 직접 공장까지 보러 온 거였어요. 그 사람은 저를 한참 동안 말없이 보더니 이러더군요. 기계 깔끔하게 만졌네. 손이 정직한 사람 같다. 그게 저희 회사 첫 중형 계약이었고 그 뒤로 점점 거래처는 늘어갔습니다. 직원도 5명에서 7명으로 물량도 소형 부품에서 조립 단위까지 커지기 시작했죠. 하지만 그걸 가장 못마땅해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형들이었죠. 추석을 앞둔 어느 날 둘째 형 진우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야, 이번 명절엔 좀 보자. 형이랑 윤주가 다 궁금해하더라. 너 요즘 잘 나간다며? 네가 공장에서 회사로 돌렸다는 얘기 들었는데 그거 진짜야? 응, 뭐 작게 하나 하고 있지. 야, 그렇게 소심하게 굴지 마. 형이 잘 되면 뭐라도 축하해 줄 줄 아냐? 근데 너는 고작 공고 출신이 회사라니. 하여튼 세상 요지경이다, 요지경. 웃으며 하는 말투였지만 내겐 분명 들렸습니다. 네가 잘 나가는 게 우습다는 뉘앙스. 그리고 그게 진심이라는 것까지 말이죠. 아무튼 명절날 형 집에 가니 이미 형수들과 누나까지 모두 모여 있었습니다. 저는 회사 이야기 꺼낼 생각도 없었는데 누나가 먼저 말하더군요. 근데 너 회사 한다며? 어쩐 일이야? 너 그때 형한테도 차용증 쓸 줄 모르던 애였잖아. 그래. 너 그때 우리 소개팅 자리까지 쫓아왔을 땐 형 체면 다 깎아먹었는데 이제 사업가 코스프레 하냐? 그 말에 아내가 말없이 숟가락을 내려놨습니다. 그 소개팅 자리, 형님들이 먼저 남편 불러서 데려오라고 했던 자리 아니셨어요? 아휴, 그걸 또 기억하네, 좀. 기억나죠? 그리고 저희 남편 지금 회사 대표 맡고요. 요즘엔 그 체면 깎은 막내가 직원들 명함에도 대표이사로 찍혀 있어요. 순간 식탁 위가 조용해졌습니다. 형들은 숟가락을 내려놨고 누나는 물만 한 잔 마셨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아내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여보, 나 너무 앞섰나? 아니야, 고마워. 근데 아직도 마음 한구석에 그런 생각은 있어. 어떤 생각? 내가 진짜 잘 나가면 형들이 날 좀 다르게 봐줄까?
언젠간 진심으로 대우해줄까 하는 그런. 그 말에 아내는 조용히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잘 되면 다가오는 사람은 처음부터 네 편 아니었던 사람들이야. 그래도 그게 아쉬워서 흔들릴 당신이 아니야. 난 그건 믿어. 아내 말대로였습니다. 형들은 그 뒤로도 달라진 척, 축하하는 척 연락해왔지만 그 속엔 여전히 냉소와 질투가 섞여 있었죠. 그들의 진짜 얼굴은 아버지 장례식장에서 완전히 드러나게 됩니다. 처음 저희 부부가 살았던 집은 서울 외곽 반지하 9평짜리 전셋집이었습니다. 공장을 차리면서 있는 돈, 없는 돈 끌어모아 써버린 탓에 어렵게 구한 집이었습니다. 곰팡이 냄새에 익숙해지기도 전에 첫째가 태어났죠. 우리 애가 첫눈을 뜬 공간이 이 천장이야. 근데 나쁘지 않아. 당신이랑 같이 있으니까. 그 말에 난 진짜 이 여자를 위해 뭐라도 해내야겠다는 다짐을 했습니다. 사업은 예상보다 빠르게 자리를 잡아갔습니다. 기술력보다 더 중요했던 건 신뢰라는 걸 알았고, 한 번 납품한 거래처가 다시 연락을 줬을 때 우린 두 번째 공정을 설계 중이었습니다. 지금도 기억납니다. 그날은 새벽 2시. 아이들은 자고 있었고 아내는 노트북으로 수주 관리표를 정리하고 있었죠. 우리 여기까지 왔어. 다음엔 직원 더 뽑자. 그리고 사무실도 옮기자. 이젠 나도 이 회사 직원 맞지? 직원이 아니라 공동창업자지. 내 동지. 그 말에 아내는 눈을 반짝이며 웃었고 그 웃음이 내 삶을 지탱하는 유일한 연료 같았어요. 그즈음 형들에게서 또 연락이 왔습니다. 이번엔 아버지의 병환 때문이었죠. 야, 아버지 좀 많이 안 좋으셔. 병원에 모시고 갔는데 폐암이래. 네가 막내니까 요양병원 알아보고 간병도 좀 신경 써. 형, 아버지랑 나 거의 연락도 없었는데. 지금 연락 없었다고 손 떼면 가족이냐? 적어도 막내면 마지막은 지켜야지. 저흰 결국 아버지가 계시던 병원에 갔습니다. 아버지는 눈만 겨우 뜨셨지만 제 얼굴을 보고 처음으로 뭔가를 꺼내셨어요. 강우야, 네가 회사 한다며? 네, 작게나마 공장 하나 운영하고 있습니다. 잘했다. 형들처럼 허세 부리지 말고 너처럼 말없이 하는 놈이 진짜야. 그 말에 전 어릴 적 맞고 울고 싶을 때도 울지 않았던 눈물을 참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 아버지는 조용히 눈을 감으셨습니다. 장례식, 형들과 누나는 정장 입고 모였지만 어딘가 어색했습니다. 그리고 끝내 빈소의 조문객이 끊긴 어느 밤 형이 술김에 내게 이렇게 말하더군요. 야, 너 이제 진짜 잘 나가냐? 사무실도 옮기고 직원도 8명? 형이 요즘 일 힘들다. 솔직히 투자 좀 안 되냐? 맞아. 형도 요즘 좀 힘들어. 근데 너 혼자 그렇게 크면 안 되지. 우린 가족이잖아. 그 말에 제가 가장 먼저 떠올린 얼굴은 수없이 뒤에서 날 울리고 비웃던 과거의 형들이었습니다. 아내가 제 옆으로 다가와 형들을 바라보며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사이다를 터뜨렸죠. 형님들, 지금 이 순간 기억하세요. 저희가 전세 9평짜리 반지하에서 시작했을 땐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어요. 오히려 누가 더 비웃나 경쟁하듯 하셨잖아요. 옳게, 말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심한 건 그쪽들이 먼저 하셨어요. 그리고 지금 와서 가족 운운하시는 건 사업이 잘 된 거 보니까 좀 부럽다는 뜻 아닌가요? 제가 지금까지 아무 말 하지 않고 참고 있던 이유는 이 사람 때문이에요. 근데 더 이상 저도 못 참겠네요. 자식돌이, 가족된 도리가 뭐예요? 자기들 입에 다 쑤셔 쳐넣을 땐 언제고 이제 와서 아쉬운 소리예요? 안타깝지만 우린 10원짜리 한 푼도 못 보태고 안 보태줄 거니까 넘보지 마요. 그리고 장례식 끝나고 5일장, 49제 다 알아서 하세요. 왜 저희가 해야 하는데요? 엄연히 장남이 있고 어머님도 계신데요. 저희한테 떠넘기지 마시고 본인들이 알아서 하세요. 정적, 길고 길었던 우리 집안의 무시와 무관심이 딱 그 순간 반전되었음을 그들도 알았던 거겠죠.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아내가 내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여보, 당신은 이제 누구한테도 부끄러워할 이유가 없는 사람이야. 이게 다 당신 덕분이야. 그리고 그해 겨울 저희는 전세 9평을 떠나 드디어 우리 이름으로 된 집을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그 집 현관문에 우린 작은 명패를 붙였죠. 그러던 어느 날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머니가 저희 회사 앞으로 찾아온 겁니다. 회사 입구에 선 어머니는 마치 예전에 일이 아무것도 없었던 것처럼 말했죠. 아이고, 우리 강우. 요즘은 사장님이라더니 얼굴이 좋아졌네. 하지만 전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여긴 사적인 공간 아니니까 어머님은 다른 데 가셔야겠어요. 어머니는 순간 머쓱한 듯 웃더니 갑자기 표정을 바꾸며 꺼내더군요. 사실은 너 형들 얘기 들어서 알겠지만 나도 요즘 형편이 영 말이 아니다. 살던 전세도 밀려서 곧 나가야 돼, 강우야. 혹시 너희 집 방 하나 좀 빌려줄 수 있겠니? 제 옆에 서 있던 아내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러자 어머니는 아내 쪽을 향해 말했습니다. 소영아, 너는 착하니까 알 거잖니? 내가 이 나이에 어디서 자식 집 한 칸 못 빌려 살아. 그 말을 들은 저는 아주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그 방, 저희 셋째 아이 방입니다. 그 아이는 어릴 적 저처럼 외롭게 키우고 싶지 않아요. 순간 어머니 얼굴이 싸늘하게 굳었고 제게 마지막 말을 남기고 돌아섰습니다. 너도 자식 계속 키워봐라. 그때 진짜 부모 마음이 어떤 건지 알게 될 거다. 그 말에 저는 어머니 등을 향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아이에게 절대 그런 부모 안 되려고요. 그리고 며칠 뒤 형제들이 제게 또 연락을 해왔습니다. 그들은 아예 3남매 전부 모여 저희 부부를 따로 만날 자리를 청했죠. 도시 외곽 조용한 카페에 앉은 형제들은 한참 동안 침묵을 지키다 진우 형이 운을 뗐습니다. 솔직히 말할게. 형들 다 지금 상황 안 좋아. 너한테 도움받고 싶어서 이렇게 불쑥 연락했다. 정말 죽을 맛이야. 사람이 이렇게 망가질 수도 있다는 걸 요즘 실감해. 그래도 우리 피는 섞였잖아. 그거 하나로라도 봐줄 수는 없겠니? 그때 제 아내가 조용히 대화를 정리했습니다. 형님들, 저희는 지금껏 형님들께 상처만 받아왔습니다. 이젠 그 상처 위에 돈까지 얹어드릴 마음은 없어요. 이딴 말 하려고 저희 부르신 거면 이만 가보겠습니다. 저한테는 전혀 상관없는 것 같은데요. 그날 이후 저희는 서로를 다시 형 누나라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제 제 인생의 옛 기록일 뿐 가족이 아니었습니다. 아니, 한 번도 가족이었던 적이 없었는지도 모르죠. 어머니가 다시 나타난 건 그로부터 보름쯤 지난 날이었습니다. 저희 나의 연락처를 다 차단해 놓은 상태였는데 어떻게 수소문했는지. 이번엔 회사도 집도 아닌 아이들 학교 앞이었습니다. 학교 끝나고 아이들을 데리러 간 아내는 학교 앞에서 혼자 서 있는 어머니를 보고 순간 몸이 굳었다고 하더군요. 어머님 여긴 어떻게? 그냥 손주들 얼굴 한 번만 보고 싶어서 왔다. 너무 보고 싶더라. 시어머니는 눈물 한 방울 찍으며 말했지만 아내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아이들 학교 근처에는 절대 다시 오지 마세요. 어머님. 그래도 내가 애들 할머니인데 그 정도는 봐줘야지 않니? 할머니라는 건 최소한의 정이라도 있어야 가능한 호칭이에요. 아내의 대답에 시어머니는 얼굴을 붉히더니 조금 뒤 낯익은 말투로 말을 바꾸더랍니다. 근데 너희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니까 정말 혼자 사는 게 무섭다. 아무도 찾아오지도 않고 너라도 곁에 있어주면 내가 외롭진 않을 텐데. 그 말을 들은 아내는 조용히 전화기를 꺼내 제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저는 근처에 있다 바로 달려갔고 시어머니 앞에서 분명히 말했습니다. 어머니, 다시는 저희 아이들 주변에 나타나지 마세요. 이번 한 번은 제가 그냥 넘기겠지만 두 번은 없습니다. 야, 네가 지금 나한테 어떻게 그럴 수가 있니? 내가 널 어떻게 낳았는데? 그걸 지금 처음 하시는 말씀 같네요, 어머니. 어머니는 결국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그래, 내가 잘못했어. 근데 지금이라도 뉘우치고 있잖아. 이제라도 우리 같이 살면 내가 정말 잘할게. 그 말을 들은 아내는 한숨처럼 대답했습니다. 어머님, 사과는 진심이어야 받아들일 수 있어요. 지금 하시는 말은 그냥 의도가 너무 뻔해서요. 그럼 너희 집에선 나 안 받아준단 말이냐? 그렇습니다. 저희 집엔 어머니 방이 없습니다. 너무한다, 진짜. 내가 무슨 도둑이냐? 사람이 이렇게까지 불쌍하게 빌고 있는데. 저희도 참 많이 참았고 많이 기다렸어요. 근데 더 이상 감정도, 체력도, 여유도 없습니다. 시어머니는 결국 마지막 카드처럼 한 통의 통장을 꺼내 보이며 말했습니다. 이거 아버지 돌아가시기 전 마지막으로 모아둔 통장이야. 거래처 돈 들어온 것도 있고 내가 직접 관리 못해서 너라도 좀 챙겨주려고. 그 통장 제가 열면 결국 형들한테 나눠주라고 하시겠죠? 아니야. 절대 그런 일 없을 거야. 그냥 너 믿고 맡기는 거지. 어머니, 이제 전 믿음도 기대도 없습니다. 그리고 저 통장은 그만 받고 싶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주고받는 것도 오늘로 끝내겠습니다.
어머니는 들고 있던 통장을 던지듯 내려놓고 벌떡 일어나 제게 소리쳤습니다. 너 진짜 피도 눈물도 없다. 어떻게 네 엄마한테 그럴 수가 있어? 엄마가 아니라 이제는 그냥 한 사람으로만 봅니다. 너 같은 놈 안 낳았다고 생각할게. 내가 진짜 잘못했어. 낳은 게 죄야. 그럼요. 어머님, 낳기만 하고 아무것도 안 하셨잖아요. 그죄 저희가 지금까지 대신 갚아드렸다고 생각하세요. 그렇게 저희는 그날을 마지막으로 어머니와도 완전히 연락을 끊었습니다. 형들과 마찬가지로 그녀 역시 우리가 만든 단단한 울타리 밖에 머물기로 했고 그 후로 그녀는 다시는 우리 앞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저는 아내에게 통장을 정리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정말 끝났어. 통장도 가족도 다 정리됐어. 그럼 이젠 우리끼리만 새 출발하면 되는 거네. 그날 이후 저희 가족은 아예 주소지를 바꾸고 지금의 새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창밖 풍경이 바뀌니까 사람 마음도 이렇게 새로워질 수 있더군요. 이사한 새 집에서 처음 맞은 봄은 유난히 따뜻했습니다. 창밖으로 햇살이 부드럽게 스며들던 어느 아침, 막내가 유치원 가방을 메고 현관문 앞에서 제게 물었습니다. 아빠, 우리 집엔 할머니 없어? 그 말에 저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이렇게 말했죠. 응, 우리 가족은 진짜 사랑하는 사람들끼리만 모여 사는 거야. 아들은 고개를 끄덕이더니 다시 묻지 않았습니다. 주말이 되면 가끔 아내와 아이들을 데리고 처가댁에 갑니다. 장인어른은 늘 웃는 얼굴로 맞아주시고 장모님은 손주들 도시락에 딸기와 유부초밥을 꼭 넣어주셨죠. 그런 풍경을 바라보다 보면 가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가족이라는 건 처음부터 정해진 게 아니라 시간이 만들어주는 사이일 수도 있겠구나. 어느 날 밤 오랜만에 맥주 한 캔을 나누던 자리에서 아내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여보, 우리 요즘 좀 웃고 사는 것 같지 않아? 응, 예전엔 살기 위해 달렸다면 지금은 살면서 웃을 여유가 생긴 것 같아. 그게 우리가 진짜 가족이 된 순간 아닐까? 그 말에 저는 아내의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며 가족이라 부를 수 있었던 건 당신 하나였어. 회사는 여전히 분주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매출이 얼마나 올랐는지보다 오늘도 직원들이 웃으며 퇴근할 수 있느냐가 제게는 더 중요한 일이 됐죠. 신입 직원에게도 늘 같은 말을 합니다. 여긴 실수해도 괜찮은 회사야. 단, 서로 존중하는 건 절대 실수하면 안 돼. 그 말에 직원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웃을 때 예전에 저처럼 떨리던 청년들도 이젠 어엿한 동료로 자라갑니다. 처가 식구들과 함께 떠난 여행지에서 큰딸이 바다를 보며 조용히 물었습니다. 아빠, 나중에 커서 결혼하면 우리 가족이랑도 꼭 놀러 올 수 있어? 물론이지. 그땐 너가 가족의 시작이 되는 거야. 그날 밤 호텔 침대에 누워 잠든 아이들 옆에서 아내와 저는 서로의 손을 맞잡고 말없이 미소 지었습니다. 이따금 형들과 시어머니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떠오를 때도 있습니다. 형은 아직도 배달 일을 한다고 들었고 누나는 어디론가 또 이사했다더군요. 어머니는 지방의 어느 조용한 마을에서 홀로 산다는 소문만 들렸습니다. 그들이 불쌍하냐고요? 아니요, 그건 그들이 스스로 선택한 외로움이니까요. 그리고 저희는 매일의 소소한 대화를 나누며 살고 있습니다. 여보, 이번 주에 부모님 모시고 꼭 구경 가자. 작년에 못 간 거 아버지 계속 아쉬워하시더라. 좋아, 도시락은 내가 쌀게. 김밥에 계란말이, 당신이 좋아하는 연근조림까지. 이런 대화 하나하나가 우리가 지금 이대로 행복하다는 증거입니다. 이제 저는 말할 수 있습니다. 제가 살아남은 이유, 그리고 지금 웃을 수 있는 이유. 이젠 알겠습니다. 피가 아니라 마음으로 이어진 사람들이 진짜 가족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안에 제 아내와 아이들, 처가 식구들, 그리고 저를 믿고 함께 해준 사람들만 있다면 저는 더 바랄 것도 없습니다.